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BS 지식 나눔 콘서트 I Love In의 김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기가 정말 후끈하고 대단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인생 최대의 화두, 행복을 찾고 싶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해피데이. 네, 알리가 부르겠습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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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 told me how, yeah, he told me how to walk and pray. Sing it, come on and sing it. And to believe, yes he did. Oh yeah. Every 저 혼자만 노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 해피데이.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더 크게. Oh happy day. 더 크게요. Oh happy day. Yeah. Oh happy day. Sing, sing, baby. 오늘 강의 주제의 행복인데요. 행복은 정말 인생 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까 고민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강의가 또 행복을 원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책의 저자이시고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신 최인철 교수님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한 1시간 동안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끝자락에서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심리학이 대세라고 합니다. 심리학이 떴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베스트셀러의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심리학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심리학이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또 심리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의 가장 큰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설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거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설득한다라고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의 시리즈에 참여하시는 김상근 교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설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되게 머쓱해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별거 아니죠. 심리학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는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지를 고민해 왔는데 또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김난도 교수님께서 어느 날 정말 호련히 나타나셔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 한 권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상당히 당황해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심리학자들도 이제 대중과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분 때문에 심리학자는 다 재밌는 줄 아세요. 그리고 심리학은 다 재밌는 걸로 알고 계신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위기다 이런 생각을 아주 기본 좋은 의미에서 위기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심리학자는 무슨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게 움직입니다라고 하는 지식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놓는 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리학자는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심리학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놓기보다 사람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집중해서 연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심리학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을 듣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명시적으로 주진 않지만 그런 깨달음이 생길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리고 심리학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점입니다.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왜 네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점이죠.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맺고 싶은 전제는 인간은 자기가 보는 것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된다는 점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꽤 큰 전자 제품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집을 쭉 둘러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노트북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 노트북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다른 전자제품 다는 다른 이 경쟁 회사의 제품인데 그 제품만 본인 회사의 제품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그분은 전자제품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사람들의 차이가 보는 것에 있다. 전문가와 초보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초보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의 차이로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볼 때는 이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인데요. 처칠이 이렇게 귀여운 모습 하신 건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본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보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차이가 있는 것도 이렇게 보는 것의 차이로 말할 수 있지만 집단과 집단의 차이, 심지어 문화와 문화의 차이도 보는 것의 차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부터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얘기할 때 동양은 전체를 본다, 숲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양은 분석적이기 때문에 부분을 떼서 부분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의 눈동자가 장면에 어느 곳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장치를 통해서 어떤 장면을 보게 한 다음에 사람들의 눈동자가 과연 전체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부분에 머무르는지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측정했더니 이 말과 같이 동양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전체를 많이 보고 서양 사람들은 부분을 많이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이든 집단의 정체성이든 문화의 정체성이든 보는 것의 차이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즐겨찾기 목록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총장이 된다면 우리 대학에서 만들고 싶은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 강의는 보는 법, 눈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강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첫 번째 결론이자 저하고 맺고 싶은 전제는 인간의 정체성은 보는 것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보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미사일을 통해서 런던 시내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지도에는 독일군의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을 점으로 표시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런던 사람들이 당시에 알아낸 패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에 왼쪽 위에 있는 지역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역에 폭탄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패턴을 읽어낸 겁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 대각선 지역으로 독일군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패턴을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마 그런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턴을 봤던 이유는 런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이 수평과 수직으로 이런 좌표를 이용해서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정말로 왼쪽 위 지역과 오른쪽 아래 지역에 폭탄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독일군의 전투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의 미사일은 사실은 원하는 지역에 떨어졌던 게 아니라 미사일을 쏘면 여기저기 랜덤하게 떨어졌던 겁니다. 아무런 패턴이 없었는데 런던 사람들이 잘못 보았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잘못 보았던 이유는 좌표를 이렇게 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런던 사람들이 좌표를 이번에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떨어진 폭탄의 개수를 세어보게 되면 각 지역에 떨어진 폭탄의 개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좌표죠. 어떤 좌표로 보느냐인데 재미있게도 물리학에서 좌표를 영어로 표시할 때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그 중에 하나의 용어가 프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보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파란색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 원이 더 큰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나이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린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전혀 주저함이 없이 왼쪽 원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질문하면 개면쩍게 웃으세요. 그러면서 뭘 이런 걸 물어보냐 그러시면서 왼쪽 원이 커 보인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두 원이 똑같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왼쪽 원이 커 보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두 원은 똑같죠. 두 개의 파란색 원은 크기가 똑같은 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왼쪽 원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게 유명한 착시 현상인데 근데 이 경우에 왼쪽 원이 커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왼쪽 원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테두리, 조그만 틀 속에 놓고 보면 원이 커 보이고 커다란 틀 속에 놓고 보면 원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역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틀로 보느냐, 어떤 틀로 보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원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틀, 테두리를 역시 심리학에서는 또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는지가 결정된다. 재미있긴 한데 그게 과연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겠냐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는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제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와 그리고 연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한 부분이고 이 자동차 앞을 지날 때 제 경험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자동차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제 뒤에는 제가 잘 아는 학생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이 자동차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따위로 주차했나. 참 개념 없는 사람이다라고 흉을 보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흉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차의 주인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변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날 출근을 했는데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서 주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수업에 늦었고요. 이 차의 주인이 교수인데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도로 양쪽에도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두 차의 사이만큼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수업에 늦어서 당황하다가 머리를 쓴 겁니다. 차를 이 두 차 사이에 비스듬하게 살짝 주차해 놓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차를 하고 내려서 보고 뿌듯한 마음에 수업에 들어갔죠.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옆에 있던 두 차들이 전부 퇴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차만 이렇게 덩그렇게 남게 되었다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변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이게 제 차였습니다. 제가 한 학생들이고 나중에 제 차를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명을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변명하고 나서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재밌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제 차가 이 두 차 사이에 주차되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봤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사람들이 야, 우리 캠퍼스 주차 문제 진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을 볼 때도 이 사람 머리 썼다 혹은 얼마나 급했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봐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두 차가 사라진 겁니다. 그 틀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의 눈에 뭐가 보였겠습니까? 개념 없는 한 운전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차 상태인데 어떤 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개념 없는 운전자를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뭡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거는 캠퍼스의 구조적인 문제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겠습니까?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는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차 문제와 같은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에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연구 하나를 또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영국의 산악인 중에 이 조지 말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위험한 에베레스트에 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해준 이 네 마디의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을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조지 멜로리라는 사람은 에베레스트에 가는 이유를 본 겁니다.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본 거고요. 그 기자는 그 이유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강의에 오시든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를 보셔야만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이유를 보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를 보느냐, 해야 할 이유를 보느냐,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장기 기증이 그 예인데요. 2003년도에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왼쪽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의 동의율은 굉장히 낮지만 오른쪽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의 장기 기증 의사는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큰데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뜻밖에도 가장 강력한 차이는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국가가 간주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거를 정반대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장기 기증을 하는 것으로 국가가 간주를 합니다. 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고 따라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냐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굳이 안 할 이유를 찾다 보면 안 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이 나라의 기본 상태는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기증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기증과 같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 도덕적인 일조차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인생에서는 무엇을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문제를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세 번째 제 강의의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되면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실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농담 하나와 연구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농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서양의 우스개 농담입니다. 유태인 청년 두 명이 담배 피우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해도 된다 그러고 다른 친구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랍비에게 가서 한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도하면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당연히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절대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돌아와서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봐라, 선생님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 듣고 있던 친구가 네가 질문을 잘못했다.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그리고 물었다는 말이 선생님, 담배 피우면서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선생님께서 잠시 착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된다 그러신 거예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보통 우리가 말장난이다, 농담이다라고 치부하지만 여기에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질문이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한번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연구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뵈니까 싱글들이 많이 오셨는데 싱글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는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지난달에 내가 데이트를 몇 번 했나?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요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고요. 근데 다른 절반의 싱글들에게는 똑같은 두 개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나서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 연구자들의 관심은
두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답 사이에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를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데이트 몇 번 했는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었을 때 상관관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설문지 조사를 할 때 질문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에 한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가족과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바로 직전에 데이트에 대한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데이트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바로 직전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가 내 인생을 보는 프레임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근본적이고 좋은 질문을 사실 던지지 않고 우리가 시시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내 인생이 시시하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시시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이 어른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3가지 질문입니다. 책 속에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왕으로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자기가 왕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답을 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왕은 산속에 숨어 사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들은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왕이 들은 답이고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답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에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에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길래 질문을 했어요. 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지? 이렇게.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초6?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그래서 아니야, 초6은 아니야. 그랬더니 중3? 그래서 아니, 중3도 아니야. 그리고는 지금이라고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만나가지고 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언제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 이 톨스토이의 답에 우리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마다 입장이 좀 다르겠죠.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내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시시한 질문만 던질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된다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만의 빛나는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하셔서 자녀를 두실 텐데요. 우리가 부의 대물림, 교육의 대물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대물림해 주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들, 그 질문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질문의 대물림을 갖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에 비춰보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지만 이분이 굉장히 행복하고 인생을 잘 사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저씨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나는 신림동을 쓸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답하지 않고요. 이분이 한 답은 뭐였냐?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림동을 쓸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구를 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지구를 쓸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를 보고 있는 거냐? 의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신림동을 쓸고 있다라고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니체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why, 이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 how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아까 청소하시는 분의 경우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보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how만 보지 않고 why를 보기 위해서 신림동을 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를 쓸고 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게 쉽게 보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아마도 이렇게 보면 쉬울 겁니다. 멀리서 보는 겁니다. 아주 높은 고도에서 내려다보면 자기가 쓸고 있는 곳이 신림동이라고는 안 보일 겁니다. 지구의 일부분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주 높은 곳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의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산에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높은 곳에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의미가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상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의미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혹은 멀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여행을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공간상에서 멀리 가거나 높이 갈 수는 물론 없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했는데 근데 그 연설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자기가 볼 때 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이 당시에 이미 이분은 췌장암 선고를 받아서 투병하는 동안 자기가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아침 자기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죽음 앞에서도 하고 싶은 일인지 질문한 겁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죽음 앞에서도 하려고 하는 일이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와 본질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너무 슬픈 일이고 그런 일이 가능하면 늦게 일어나야 되고 가능하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죽음 앞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보고 멀리서 보게 하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의미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본다, 멀리서 본다, 모두 다 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멀리서 본다, 높은 데서 본다. 그런데 거리와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게 또 하나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12년이 벌써 눈앞에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먼 과거, 마치 공간인 것처럼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간상에서 멀리 있는 일들도 공간상에서 멀리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의미 중심으로 보는 것처럼 시간상에서 멀리 있는 일들도 우리가 의미 중심으로 보고 가까이에 있으면 절차를 보는 특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충동 쇼핑은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쇼핑 같은 걸 하세요. 충동 쇼핑은 잘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잘 없는 게 뭐냐면 충동 자원봉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울적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봉사하러 가자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의미 있는 일들은 닥쳐서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충동 쇼핑이 쉽게 일어나는 것처럼
충동 자원봉사도 쉽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케줄북에다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커미트먼트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닥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높은 데서 봐야 되고요. 멀리서 봐야 되고 그리고 시간상에서 미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거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의 의미를 구체적인 절차보다 의미를 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라서 제가 기분 좋은 먹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끔 코스 요리를 드시러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코스가 두 개만 있을 때는 참 고민이 됩니다. A 코스와 B 코스가 있는데 뭐를 먹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B 코스가 조금 더 비싼 거고요. 근데 고민이 안 될 때가 어떤 경우냐. 여기에 C 코스가 등장합니다. C 코스가 가장 비쌀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B를 택합니다. B가 무난해 보이는 거죠. 이게 소비자 행동에서 잘 알려진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연구 결과인데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프레임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프레임이 되어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 C라는 메뉴, 가장 비싼 메뉴는 사실 팔리면 좋지만 안 팔려도 주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C라는 메뉴가 하는 기능은 뭐냐? 이 비싼 C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A와 B 다른 메뉴를 보는 프레임을 바꿔놓습니다. B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A, B만 있을 때는 B는 비싼 거였는데 C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B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A는 너무 싼 메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C라는 존재는 뭘 하는 거냐?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메뉴를 보는, 이 세상을 보는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프레임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는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정도 하는 거는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을 보라 해요.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일요일 날 집에서 혼자 TV를 봤는데요. 잘 모르던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춤을 아주 잘 췄습니다. 그 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반응하는 그 과정을 짧게 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빛매학계에서 온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빛맹학교라고 네. 하면은 이제 좀 시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학교고요. 네. 네. 저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제가 느낀 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느꼈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예. 춤을 추시겠다고 써 있어서 네. 시력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신 줄 알았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큰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합격입니다. 저도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아 씨 메이크업 좀.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까? 그러니까.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보이는 사람들도 저 정도의 그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너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울어. 예, 저는 처음에 저분이 보아인 줄 몰랐어요. 제가 혼자 이걸 보고 저도 울었고요. 예, 보아 씨하고 똑같이 울었는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 김수환 군의 그 모습에도 감동을 받았고 또 보아 씨한테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춤을 정말 잘 췄어요. 근데 그걸 보고 보아 씨가 그러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다. 부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극단적인 C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꼭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하지만, 풍요롭지만 마음에서는 자발적인 가난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항상 밥상은 소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레임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자신이 빛나는 별처럼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C와 같은 존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보는 프레임이 바뀔 거다. 어떤 프레임을 가질 거냐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은 질문을 던지라 해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뭐냐? 스스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멀리서 보면서 의미를 보도록 하자예요. 구체적인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 어떤 프레임을 가질 거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건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있던 최선을 다해서 빛나는 별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되자. 이게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행복이 무엇이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과 일치합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깨달음은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제가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관점, 프레임, 자세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결국 자세의 문제이다 라는 말로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어떠셔서 좋았나요? 예,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를 여러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면서 같이 또 행복을 느끼시고 아까 말씀하신 C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행복을 주는 사람 포맨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포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지금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노래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행복을 주는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최인철 교수님하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토크 데이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교수님 하고 싶은데요. 사실 행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면 이제 행복이 훨씬 더 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 이제 좀 불행으로 올 때도 있는데 제가 식쪽에서 좀 밸런스가 깨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해서. 근데 먹는 행복도 누리면서 또 날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작가분이 질문을 하고 네, 궁금한 얘기였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할 때 제일 행복한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을 때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먹을 때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자체도 즐겁지만 이걸 누구랑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먹을 때 집중하거든요. 사람들은 뭐든지 집중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먹는 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집중한다라는 즐거움과 함께한다라는 즐거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좀 이제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프레임은 없느냐 질문하는데. 사실 프레임이라는 거는 마음의 어떤 다짐일 수도 있지만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릇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게 드시고 싶으면 적게 먹겠다라는 결심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그릇을 전부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술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 캔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으로 드셔야지 술값만 더 나올 것 같은데. 예. 근데 연구에 따르면 그릇의 크기를 줄이면 확실히 먹는 양은 줄어든다 그럽니다. 네, 정말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되게 친해지고 싶어요, 교수님. 저 사실. 그 마음이 제가 더 크죠. 앞으로 네, 좀 친하게. 집에 있는 밥그릇을 반으로 줄일 테니까 집에 혼자 한번 꼭 초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인기 교수님답게 최인철 교수님께 행복의 비밀을 묻는 많은 질문들이 와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책을 읽고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아내한테 말했는데 아내는 더 위를 보며
이 위가 아니고 저 위겠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저랑 의견이 반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뭐 연구를 좀 해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꼭 양자택일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과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전제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는 것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부께서 갈등이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되게 소극적으로 된다, 안주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석세스 스토리는 자기가 봤더니 땡스 스토리더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안주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편분은 부인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인은 남편의 조언에 따라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다시 연애하기도 싫고 사랑하기도 싫은데요. 상처받을까봐 행복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걸 꼭 연애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사실 제일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이 아픈 것처럼 반응한다 그래요. 그래서 찢어지는 아픔이라는 걸 글자 그대로 이제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게 관계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도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아마 아실 텐데요. 그 철학자가 연극 대본을 한번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유명한 대사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지옥, hell is other people. 지옥이란 뭐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놓고 다른 학자들이 거기다 하나 더 붙인 겁니다. So is heaven. heaven도 그렇다요. 천국도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게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보다는 관계를 만들려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50대 중반인데 집안에 이제 아내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가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프레임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는 팩트를 어떤 식으로 봐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꼭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질문하시는 분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행복 또는 뭐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그래서 당신은 잘 삽니까? 그래서 당신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아내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답을 하고 나면 그래서 교수님은 그렇게 아내를 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좀 두려운데요. 제가 그 두려움을 안 갖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강의 때문에 이 머리하고 분장을 했는데요. 이 머리 해주시고 분장해 주시는 분 봤더니 그분들은 머리하고 이 메이크업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꼭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좀 말씀드리면서요. 저도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사회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아내를 볼 때 뭐 아내, 며느리, 누구의 엄마,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사실은 여성의 정체성이 없어지죠. 되게 부르는 이름도 누구 엄마 하면서 이름이 사실은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내를 보는 프레임이 내 아내이거나 아이들의 엄마이거나 내 어머니의 며느리이거나 이런 프레임으로만 보는데 사실 보게 되면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지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가장 행복하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화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두 번째가 먹을 때, 그 다음에 운동할 때, 그리고 뭔가 놀이, 게임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이 직장 다니시는 남자분들은 그걸 참 많이 해요. 대화 참 많이 하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기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게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전업주부들, 특히 부모님 모시고 사시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말이라는 거는 그냥 아이들 야단치는 말 정도이고요. 먹는 거 굉장히 부실합니다. 플레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부인들을 보실 때 그런 면에서 남자들보다 훨씬 행복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려운 존재다라는 프레임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높은 곳에서 보자면 사실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은 그 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인 거죠. 이 동반자라는 컨셉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감동받았던 어떤 분이 자기 아내를 혹은 그분이 자기 남편을 지칭하는 그 영어 표현이었는데 더 better me, 나인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렇게 그 자기 배우자를 지칭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명쾌한 답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두 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신 거 보니까 너무 명쾌한 답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제 프레임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프레임이 무엇을 보는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프레임이 현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프레임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우리에게 의외로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영역인데요. 우리 이제 공돈 생기면 돈을 쉽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 옷을 꺼내는데 거기에서 뭐 10,000원짜리가 나왔다든지 뭐 주었다든지 이런 돈은 우리가 공돈이라 그래서 쉽게 쓰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라든지 월급은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쉽게 생기는 돈에다가 공돈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사실 공돈이라는 이름은 이 사전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공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가치를 덜 해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자면 제가 이제 밤에 택시 타고 집에 갈 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택시값을 계산할 때 100원이 올라갈 때예요. 미터기에. 이거를 내가 내야 되느냐 아니면 주인이 운전하시면 깎아주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무슨 물건을 사는데 주인이 저보고 TV에서 봤다 그러면서 100원을 깎아주면 제가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100원인데 택시비를 낼 때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택시비라는 전체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 1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백화점에서 사는 어떤 물건일 경우에는 그게 작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국 내 자산에서 100원이 전략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느 경우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경제 생활을 보게 되면 콩나물 값은 그렇게 악착같이 깎으면서 뒤돌아서서 집에 택시 타고 온다.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프레임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라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예. 너무 감동받고 있어요 지금. 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의 척도가 또 느끼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행복은 좀 계속
곁에 있는 걸 느끼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교수님. 예, 그래서 어떤 분이 행복은 발견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그 조용조용 그냥 그 펑펑 눈 오는 날 조그만 따뜻한 방에 앉아서 교수님 얘기를 도란도란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생각만, 그걸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한 한 해, 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맺은 신의를 지키겠다. 여성들이 어떻게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게 되었을까요? 내 남편이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목숨을 건 정면 돌파에 때를 기다리십시오.